그 불안한 문제를 좀 대응하려면 대표님께서는 평생 현역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평생 현역이라는 건 어떤 개념일까요? 그러니까 우선요 평균 수명이 83.7세거든요 지금. 네네. 근데 우리는 평균 수명에서 지금 현재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 거다 이렇게 생각들 하는데 그게 아니고 5명 중에 1명이 살아남을 확률 그걸 뭐라고 하냐면 20% 생존 확률 연령이라고 하거든요. 20% 생존 확률 연령까지는 산다고 생각하고 노후 준비하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 1980년생 금년에 만 46세 이분들의 20% 생존 확률 연령이 남자가 100살 여자가 102살이래요. 100살이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나이 그걸 최빈 사망 연령이라고 하거든요. 최빈 사망 연령. 예. 그러면 최빈 사망 연령이 92세예요 지금. 그러니까 100살 최소한 92세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노후 준비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퇴직 연령이요. 재작년에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40세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8세래요. 60세가 아니군요. 60세 51.8세. 반올림해도 52세거든요. 그러니까 92세까지만 산다고 해도 40년 사는 거예요. 그 40년에 도대체 뭐라고 살 건가를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생활비가 충분하겠는가.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요. 퇴직 직전에 50대래요. 50대. 예,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구당 총 자산이 6억 6천이래요. 근데 부채는 또 빼야죠. 예, 빚이 있습니다. 부채 차입금이 1억 1천만 원이야. 빼면 5억 5천. 5억 5천. 이게 순자산 자기 자본인데 온전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5천 있으면 뭐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문제는 5억 5천 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6천이래요. 얼마나 많아요? 9천 남잖아요. 9천. 이걸로 30년 40년을 어떻게 삽니까? 그거 그냥 9천만 원 갖고 뭐 요즘 막 난리잖아요. 주식 사서 뭐 튀겨볼까 했다가 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집을 팔아야 되는데 문제는 또 그 집값은 괜찮을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는 뭐 집이 없으니까 난리잖아요. 근데 이웃나라 일부만 봐도 저 일본에 근무할 때 알던 친구가 도쿄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사는데요. 40년 넘게 살고 있거든요. 그거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2억 2천만 원에 샀는데 그게 피크가 언제냐면 일본의 부동산 버블의 피크가 1991년이에요.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지금 거기 살고 3배 정도 올랐네요. 예,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저 가끔 전화해서 물어봐요. 지금은 너희 집 얼마냐? 작년 연말에 물어봤더니 한화로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 팔리지 말지래요. 10분의 1로 줄었네. 10분의 1로.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아직은 지금 막 난리니까 이런 걸 말도 안 되라고 그러는데 인구가 줄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우리도 그런 상황이 안 온다는 보장이 있거든요. 5년 후 10년 후 내 노후가 됐을 때 집이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연금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거든요. 네네. 우리는 그러시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나 공무원이나 군인 출신 빼고 없거든요. 보통 사람이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지금 국민연금을 65세가 돼가지고 노령연금을 이제 몇십만 원에서 받는 사람이 70% 정도. 월 수령액 60만 원 미만이 65%.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60만 원이에요. 껌값이에요. 100만 원에서 받는 사람은 16%밖에 안 돼요. 그리고 퇴직연금 있고 개인연금 있는데 제가 작년에 퇴직연금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서 나눠봤더니 합치니까 8천만 원 좀 넘어요. 그걸 연금화 시켜봤자 한 달에 10몇만 원 대가 한꺼번에 받으면 2, 3년 지나면 없어져요. 결국 남는 거는 이제 달랑 집안차거든요. 그 집이 과연 내 노후를 책임져 줄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부동산 문제는 뭐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네네. 한국의 중산층과 미국의 중산층 기준이 또 확연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건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중산층 이렇게 기준을 보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남의 눈에 보이는 거. 이게 기준인 것 같아요.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예. 예를 들어서 아파트 30평 이상.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동차 2,000cc 이상 신분의 상징이에요.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큰 차 타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깡패 아니면 졸부라고 그러거든요. 사실 제가 엊그제 일본의 어느 지방 도시에 좀 갔다 왔는데요. 가보니까 길거리에 다 주어만한 차밖에 없어요. 네. 먼저 이런 것부터 살펴나고요. 그럼 미국의 중산층 기준은 뭐냐? 그 사람이 내면으로 성숙된 사람인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페어 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정도 하나 받아볼 것. 저는 생각해봐요.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한번 이런 것도 한번.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도 말하면 너무나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남의 눈을 의식하는 거가 노후 준비의 장애물이 되고 있군요. 그렇죠. 네. 한국의 그 가구당 순자산은 일본보다는 훨씬 많다고 하는데 네. 왜 유독 한국 노인들만 노후에 이렇게 가난해지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우리나라 인생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50대. 50대의 가구당 총자산이 6억 6천이고 부채가 1억 1천이어서 5억 5천이 순자산 자기 자본인데 문제는 그중에서 84%에 해당하는 4억 6천이 부동산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가용 순자산은 9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9천만 원 가지고 30, 40년 어떻게 삽니까? 그렇다고 뭐 집 한 채 있는데 이걸 이번 달에는 건너방 팔아쓰고 이번 달에는 화장실 팔아쓰고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부동산을 연금화 시켜가지고 어떻게 받는 방법 택하지 않는 한 생활비가 모자라는 거죠. 그렇다고 연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아직은 부동산이 막 화랑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 인구가 줄고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부동산 가격 장기 하락 현상이 혹시 5년 후 10년 후 또는 뭐 20년 후에 내 노후에 나타나면 집 한 채밖에 없는 내 노후가 어떻게 될 건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재작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구매력 평가 환율 기준으로 가구당 순자산이 우리가 62만 달러고요. 일본이 52만 달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앞섰네요. 많아요. 그리고 시장 환율로 해도 우리가 44만, 일본이 42만. 그다음에요. 일본은 혹시 가족 수가 많아서 그런가 봤더니 1인당으로 해도 우리가 26만, 일본이 22만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계산해도 우리가 가구당 순자산이 일본보다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우리가 일본보다 부자예요. 근데 왜 일본보다 우리가 더 빈곤을 느낄까? 생각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그 가해자산을 분해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76%가 부동산인데 이거는 젊은 사람까지 포함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퇴직자만 계산해서 하면요. 8, 90%가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재산이 부동산밖에 없다는 게 문제다는 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본은 1990년대에는 60%까지 갔는데 지금 2020년대 들어와서는 많이 낮춰져 가지고 37%까지 낮아졌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의식해서 부동산과 금융산 비중을 맞추는 노력을 하는 경우도 하나가 있고 그렇게 안 하면요. 가격이 그걸로 해결해 줘요. 결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현재 우리나라 2025년도 기준으로는 네. 76대 24. 네. 일본에 비하면은 여전히 부동산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반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 이꼴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 상관없겠죠. 나라는 미쳐버리겠지만은. 근데 혹시라도 일본에서 나타난 것처럼 인구가 줄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가격 장기 하락 현상이 혹시 내 노후에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나타나면 내 노후는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일본과 한번 부동산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요. 네네. 우리 남한 땅 넓이가 10만 평방킬로미터거든요. 네네. 일본 땅 넓이가 38만 평방킬로미터예요. 우리 남한 땅 넓이는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의 1인데요. 그 2023년 가격으로 우리 남한 땅을 다 팔아다 가정하면 그걸 토지 시가총액이라고 하거든요. 토지 시가총액이 우리가 얼마냐면 1경 2천조인데요. 그때 일본은 1경 1,500조더라고요. 그때 일본 앵화가 무지 약세였거든요. 그 환율 때문에 그런가? 작년 연말에 보니까 우리가 일본이 좀 늘어나서 1경 2천 얼마쯤 됐어요. 그게 뭐냐면 환율에 따라서요. 토지 시가총액이 일본이 많았다. 우리가 많았다 그러는데 같다고 보면 돼요. 거의 비슷한데 네. 땅은 거의 4배 정도 땅 차이가.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똑같다. 4분의 4. 그럼 결국은 한 4배 정도 비싸다는 거네요. 우리나라의 평균 땅값이 일본 땅값의 4배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니까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일본의 1980년대 후반 일본이 부동산 버블로 난리 났을 때 지금 우리와 비슷하게 네네. 환경이 있을 때 제가 동경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때 들은 얘기인데 그때 일본 땅을 다 팔면 우리 남한 땅 다 판 돈의 15배라고 그랬어요. 미국도 산다 그랬죠. 예, 그때 난리였잖아요. 동경 하나 팔면 뭐 캐나다 산다고 뭐 그러고. 그러니까 뭐냐? 1980년대 후반에는 우리 남한 땅의 시가총액이 일본 땅의 시가총액이 15배였는데 지금은 똑같아졌다.
그 말은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은 왕창 떨어지고 우리나라 집값 땅값은 왕창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 얼마나 일본 땅값이 떨어졌냐 보면요. 일본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 집 짓는 땅 82년을 100으로 볼 때 9년 동안에 3배 올랐다가 20년 동안에 3분의 1로 떨어져서 옆으로 기다가 요즘 좀 약간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장기 하락을 하니까 일본 사람들의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일본의 보통 사람들이 내가 집이 없어. 근데 금융자산에 몇 억 있어.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집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막 골치 아프잖아. 집은 빌려 살고 이거 딴 데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이 빌려준다면 아버지가 빌려준다면 영끌 눈 감고 집 사잖아요. 지금 집을 사는 돈을 빌려주는 거가 엄청난 특혜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빌려주고 누구는 안 빌려주고 난리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마음대로 빌려가세요. 빌려서 사세요. 또 안 사, 안 빌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80년대 후반 동경의 현장에서 그걸 볼 때 그 일본이 부동산 버블로 난리 났을 때는요. 그때 일본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그때 일본에서 뭔 일이 있었냐? 일본이 수출이 잘 되니까 그 미국, 유럽 선진국이 일본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일본의 앵화값을 2배로 올려버렸거든요. 그거 수출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일본의 금리를 반으로 떨어뜨리고 돈을 왕창 풀어가지고 우리 코로나 때 금리 1% 돈 왕창 풀어 똑같은 일이 막 그때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 국가나 해양 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신분의 상징이고. 일본도 그랬어요. 네. 그런데 집값 땅값은 떨어져 애들은 줄고 노인만 남어 경제는 어려워져. 그러니까 에이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한 번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본을 아마 어느 정도는 따라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또 재건축 문제도 일본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이게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본에서도 지금 아파트의 슬럼화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게 우리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법적으로는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구분 소유 네,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노인들이 귀찮아하고 또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거든요. 네네네. 첫째는 위치가 좋아야 돼요. 둘째 저층해야 돼요.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뽑아야 되니까. 네, 용적률의 문제. 예. 그러니까 위치가 별볼지었거나 위치는 좋더라도 이미 고층에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가 슬럼화돼 가고 그 아파트 단지 때문에 근처에 있는 땅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본의 그 제 친구 28평짜리 아파트에 네네네. 40년 넘게 산다는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희 아파트 40몇 년 된 낡은 아파트니까 지금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안 오르는데 그 아파트 재건축하면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네. 웃으면서 그래요. 재건축? 그거 죽어도 안 돼. 330세가 사는 아파트인데 다 노인들이에요. 재건축할 돈을 적립을 했어야 되는데 적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20%만 반대하면 못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강남에서 돈 받으면서 재건축한 얘기가 초기에 신문에 나가지고 허가가 나서 그렇지 허가만 나면 재건축은 뭐 공짜로 하는 거 좀 생각하는데 안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그럼 그 아파트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몰라. 나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나라에서 때려 부시든지 말든지 이러더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래도 그나마 일본에서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어요. 어떤 아파트?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 근데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진도 없는데. 네. 예. 근데 저는요. 그 아파트의 슬럼화가 지금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닌 게 뭐냐면 일본은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 해도 일본 전체 주택수의 철근 콘크리트로 된 6층 넘는 아파트의 비율은요. 10% 정도밖에 안 돼요. 지방도시 가면 아파트 별로 없어요. 제가 지난달에 일본의 니가다라는 데 좋은 쌀 많이 나는 동네에 네네네. 제가 한번 갔는데 사방을 봐도 아파트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는요. 전체 주택수 중에 아파트 비율이 65%래요. 다 10층 넘는 철근 콘크리트는 아파트거든요. 근데 지난달에 KBS 일테레비에서 재건축 특집 했잖아요. 네네. 거기에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재건축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 중에서 재건축에 실현 가능한 아파트의 비율이 얼마인가를 계산해서 발표했더라고요. 전국 평균이 17%고 서울이 높아도 30%래요. 무조건 추진하는 아파트 중에 세 채 중에 한 채도 될까 그렇죠. 말까 네. 하는 수준이에요. 경기도가 20몇 %고 벌써 지방에서는요. 한 뭐 1억 5천만 원짜리 가는 아파트가 이제 17% 안에 안 들어가니까 3천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 문제도 한 번쯤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네요. 최근에는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뭐 빅2 기업을 위시로 해서 뭐 굉장히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주가 상승의 국면에서도 똑같이 투자를 하면서도 또 투자 손실을 맛보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제가 53년 동안 이 금융투자 이 업계에서 일을 해오면서 본 게 뭐냐면 그 1970년대 중반에 막 건설주 네네네. 그러니까 뭐 중동으로 사장이 출장만 가도 상종가 치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뭐 바이코리아 펀드, 동학개미 투자. 네네네. 근데요 지난 거 보면 다들 뭐냐면 투자자들이 꼭지점 근처에서 사요. 항상 피크 근처에서 사요. 제가 쭉 봐. 옛날부터 사서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사람 벌었는데 지금 뒤에 뜨는 사람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너무 올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 미국도요 1980년대까지는 비슷했더라고요. 미국에서 제일 큰 그 휘데리티라는 자산운용사가 네네네. 있는데 거기가 한 100년 넘게 전에 출시한 펀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네. 마젤란 펀드인데 네네. 피터 린치. 마젤란 펀드를 운영한 사람이 피터 린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77년부터 80년까지 그러니까 한참 80년대 그때 이 사람이 운용을 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사람을 가지고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시황이 좋아서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누적 수익률이 2,700%였더라고요. 그리고 연평균 수익률이 29%. 근데요 어느 기록을 보니까 휘델리티에서 발표한 기록을 보니까 이 13년 동안에 펀드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의 절반 정도가 손실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오르는 장에서 절반이 손실 본다는 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냐 오르면 직선으로 오르고 떨어지면 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다시피 오르다 떨어지다 오르다 그러는데 다들 꼭지점 근처에서 지난번에도 코로나 사태 후에 피크가 3,300이었죠. 2,900에서 3,300 사이에 65%가 샀대요. 그때쯤 사가지고 되게 이제 꼭지점에 샀으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장기 투자하겠다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한 2년 기다리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팔아버려요. 그때 사 또 올라요. 지금 이번에도 기다린 사람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상승장에서도 절반이 손을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시황에서는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할까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문제는 저는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네. 봐요. 원칙을 지키는 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월 한 300만 원 정도는 최소한 네.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연금의 중요성을 우리 대표님 늘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3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연금을 좀 어떤 구조로 좀 만드는 게 좋을까요? 우선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선진국 하면은 돈 많은 나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 일본, 독일 노인들에게 매달 주 수입원이 뭐예요? 그러면 얘 연금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60, 70, 8, 90%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하고 일부 준비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31%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본, 미국 수준으로 높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제 국민연금 1층, 퇴직연금 2층, 개인연금 3층. 그래서 1층, 2층, 3층, 3층 연금이라고 하잖아요. 3층 연금을 가입하는 게 중요하고 네. 이건 사회생활 시작과 동시에 시작해야 되는 거고. 근데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관련해서 할 일은 국민연금 더 받기 전략.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가 가입 의무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가입이 가능하죠. 그래서 가정주부들이 이미 가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9만 원씩만 30세부터 60세까지 이미 가입하면 세상 떠날 때까지 58만 3천 원씩 받아요. 물가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미 가입해서 국민연금 더 받기 전략을 취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미 계속 가입이라고 해가지고 연금을 60세까지만 부어야 되는데 5년 더 계속해서 부는 거죠. 네네네. 그게 이미 계속 가입이에요. 네네. 그리고 크레딧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군복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실업을 당했을 때 나중에 가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은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줘요. 가입 기간을 좀 인정을 해준다. 크레딧 제도라고 그러죠. 그리고 추후납부라고 그래가지고 실직을 했다든지 폐업을 했다든지 육아휴직 등으로 납부를 못 통과했으면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연기연금 65세부터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걸 5년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1년에 7.2%씩 늘어나요. 그러면 5년 연장을 하게 되면 연금을 한 달 월 수령액이 36% 늘어나요. 그런 방법으로 국민연금 더 받기 전략을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아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인데 국민연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퇴직연금을 잘 운영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직장인들이 퇴직연금에 대한 주인의식이 제일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는 사실 요즘은 많이 그래도 좋아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회사에 퇴직연금이 있는지 퇴직금인지 뭐 딥인지 디스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미국은 취직할 때부터 우리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는 어떻게 돼 있나 내가 얼마 내면 얼마 내주나 보고 그리고 목표가 뭐냐 퇴직연금 100만 장자 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장자가 뭐냐면 100만 달러 이상. 피델리티 최근에 보니까요. DC형 퇴직연금하고 우리 말하면 IRP 미국에서는 IRA라고 그러는데 네네네. 이게 합치면 100만 명 정도가 100만 장자래요. 피델리티의 시장 점유율이 20% 정도니까 미국 전체는 500만 명 정도가 연금 100만 장자. 100만 장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꿈을 가지면 안 될 게 없는 게 뭐냐면요. 우선 국민연금 있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100만 이상 받는 사람이 16%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100만 이상 받는 사람은 100만 장자 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퇴직연금을 매년 말에 500만 원씩.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6천만 원 연봉인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럼 500만 원 내잖아요. 그 가지고 수익률 한 7%로 내고 그다음에 개인연금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600만 원까지 세금 혜택 받죠. 네네. 그만큼은 낸다 이거죠. 월 한 달에 50만 원씩. 50만 원씩. 그래서 한 7% 내고 그러면요. 이거 합치면 100만 달러 넘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딱 구조를 가져가시는 게 예. 가장 좋겠다라는 목표로 말씀을 목표라는 해주셨습니다. 게.